다음 두 번째 세션 좌담회를 진행해 주실 좌장님과 토론자분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으로 참여해 주실 분은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신 배재대학교 건축학과 김종헌 교수님께서 참여를 해 주실 거고요. 토론자로는 이병담 전 현대산업개발 부사장님, 또 황두진 건축사사무소 황두진 대표님,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님이시자 세계기호학회 부회장님이신 김성도 교수님이신데요. 모두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좌담회를 진행해 주실 좌장님과 토론자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고 계십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교수님, 좌담회 진행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배재대학교 김종원입니다. 사전 발표에 국가 상징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논의가 있었는데 이 앞선 발표에서는 국가 상징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 그다음에 방향성, 여러 가지 논지를 모으는 아주 귀중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국 국가 상징 공간에 대한 본질은 사람이 이제 공간하고 어떻게 교류하고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그동안 이제 건축에 대한 또 도시에 대한 질을 높이는 데 노력을 했다면 이번 7기는 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건축이나 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고령화 사회,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문제, 기후 위기, 저출산 이런 전반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공간적으로 또 도시적으로 건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의 고민의 과정을 국민과 시민과 같이 하면서 국가 상징 공간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프로그램이 마련됐고요. 이미 앞선 발표자는 이제 발표를 하셨고 오늘 좌담에 모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이병담 전 현대산업개발 부사장님은 사실 제가 현대산업개발에서 모셨던 분입니다. 가장 존경하는 분이고 이분은 우리나라 1기 신도시 분당 시범단지를 직접 설계하시고 전체 총괄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설계 건축가로서는 아주 독특하게 건설회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구조, 시공, 그 밖에 여러 엔지니어링을 통합해서 책임을 졌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도시를 만들면서 우리 국가상징공간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그에 대한 누구보다도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모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황두진 건축가를 모셨는데 모두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황두진 건축가는 한옥이 돌아왔다는 책으로 한옥에 대한 붐을 일으킨 장본인이십니다. 그리고 또 당신의 서울은 어디입니까? 라는 책으로 서울을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서울의 가치를 새롭게 조망하면서 서울을 다시 짓는 건축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 벗어나 전 국토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가치 있는 공간들을 건축가의 세밀한 시선으로 찾고 그다음에 국토에 대해서 많은 식견을 갖고 계셔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실 건축이라는 것은 저는 상징의 총체적인 집합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손잡이를 보면서 문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면서 공간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상징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성도 교수께서는 학부 때부터 이 상징, 기호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최근까지 일관성 있게 상징에 관한 다양한 방대한 집필을 해오셨습니다. 도시건축에 있어서도 도시인문학이라는 저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총체적으로 우리가 건축과 도시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이병담 부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오픈 스페이스라든지 그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삶과 연계돼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 만들어진 게 얼마만큼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서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약간 다른 방향이 있어요. 그건 뭐냐? 저는 평생 실무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모든 분들이 했겠지만 특히 저는 하우징, 특히 아파트를 설계하는데 한 17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발전하고 움직이는 걸 실제 시장에서, 사회에서 체험적으로 느꼈죠.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그동안에 지난 80년대, 90년대까지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주택을 자기가 사는 대로 생각 안 했어요. 그 투자를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흘러버렸어요. 지금도 재개발, 재건축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 많이 떨어져 나와서 있으면서 우리나라 국토개발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흘러가는 방향에 상당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건축과 도시계획을 한 사람으로서 그 장기간에 몇십 년 동안 우리는 기술자로서 국가에 무엇을 해줄 수가 있나, 특히 도시 인프라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러고 이 부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국가가 뭘 필요로 하고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이해하고 움직여야지 우리가 처하고 있는 여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가스트럭처, 메가시티 이야기들을 많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알 거예요. 메가시티의 의미가 뭐냐? 주택 공급하는 거예요. 주택 공급하는데 도심으로 향하는 모든 인프라는 이미 제밍이 돼가지고 수술 불가한 거예요. 뭐 이중으로 지상에다가 뭐 만든다 이런다 하는데 그건 국부적인 아주 소극적인 처방이 아닐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미래 산업이 발전되고 있는데 미래 사업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그거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게 집중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20대, 30대, 얼리 40대 이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 사람들의 세계를 구축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50대, 60대, 70대는 이미 올드타이머예요. 왜냐? 새로운 물물이라든지 새로운 방향을 습득하는 데 늦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줘야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도시 인프라를 깔아줘야 되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은 옛날에 1970년대 후반에 사실 서울시 10개년 계획을 굉장히 원로 도시계획가 손정목 교수하고 같이 일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청 앞 광장이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왜 시청 앞 광장을 이렇게 만듭니까? 물어봤어요. 이때 만들지 않으면 영원히 못 만든다. 그리고 여의도 광장도 지금 같은 아이디어를 공원과 도로가 합쳐지는 것도 그때 만들어서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현이 안 됐죠. 그러듯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도시 인프라를 만들어 놓으면은 산업들은 찾아 들어간다. 그 땅에 토지가가 비싸지지 않는다. 조금 올라가긴 하겠죠. 그렇지만 규제를 안 받고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산업이 필요한 토지를 공급해 줘야 된다. 그게 결국 공간 아닌가. 그 공간에 터전이 일하는 터전이고 일하는 터전이 있으면은 가서 사는 거예요. 따라서 평택에 삼성 단지가 있으면은 삼성 관련된 사람들은 그쪽에 다 가는 거예요. 그러고 세종시에 중앙부처가 있으니까 또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산업들을 그런 위치를 선택해서 얼로케이션을 해놓으면은 인구 이동이 된다. 그러면 서울에 대한 그 스트레스는 완전히 풀리고 도로에 대한 스트레스도 풀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 지금 새로운 세대는 전원주택에서 살려고 하지 아파트에서 절대 못 삽니다. 왜냐? 이게 사는 게 아니고 닭장에 들락날락 하거든요. 저도 설계하면서 그거 어떻게 사느냐,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 그거 생각 못 해요. 왜냐? 좁은 땅에다가 무조건 공급해야 되니까. 이방면 세대 현상할 때 건교부에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마스터 플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다 돌아보고 우리가 스스로 마스터 플랜 한번 짜봤어요. 이 도시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흘러가겠는가. 그런데 나중에 해보니까 국토개발연구원하고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왜냐 사람이 보는 눈은 똑같고 근데 딱 그때 우리가 평가해 놓은 게 용적률 180% 이상은 사람 사는 동네가 안 된다. 무조건 그 이하여야 된다. 근데 점점 타협해 가지고 300세대 아니 300% 400%까지 올라갔어요. 400% 설계 제가 해봤어요. 삼성동 아이파크의 용적률 400%그 단지예요. 9,000평에 건물 3동 했지만 용적률을 그렇게 하니까 돈은 무지무지하게 벌죠. 400%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야기가 옆으로 많이 갔는데요. 결국은 미래 산업을 위한 터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터전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모든 새로운 거에 흘러 들어오는 이런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 도시는 결국 우리나라 같은 굉장히 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 높이 성장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굉장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는 이런 나라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40년 전에 싱가포르 가서 싱가포르 마스터 플랜을 이렇게 모형을 해놓은 거 보고 아, 이 사람들은 이미 도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만들어 놓고 움직이는구나. 설계하는 사람들도 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녹지 공간도 그대로 유지되고 그 사람들도 땅값 올라가고 뭐 하는 거 걱정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마스터 플랜 짜놓으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땅값 올라가니까 걱정돼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른 방법으로 우선 그 규제가 될 수가 있게 해야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도시를 정확하니 사용되게끔 토지가 사용되게끔 그렇게 만들지 않고 가는 것은 미래에 얼마만한 부담이 오는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재개발 재건축은 용적률 그렇게 올려가지고 다 하는데요. 이거 큰일이에요. 왜냐? 새로 해봐야 그것도 슬럼화되는 거예요. 지금 재건축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서울에 있는 도시의 재건축 부분이라든지 필요한 데는 슬럼화돼서 슬럼화돼 갖고 없어지는 그런 환경도 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밖으로 밀어내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우리가 사는 그린과 같이 사는 환경의 도시는 그렇게 나가야지 만들어지지 않겠나. 서울에서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적은 공간으로 소공원 이런 거 만들고 쭉 하지만 그 임시 처방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리니어 시티, 서울에서 대전까지 30km를 30km 단위로 나눠서 클러스터링해서 각 산업들을 라인업 시키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로 좀 길어졌는데요. 지금 앞으로 20, 30년 동안 바뀌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바뀔 겁니다. 제가 경험한 40년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지금의 환경은. 그러니까 성장 산업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갔다고 하는데 이것도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옮겨갈 줄 몰라요. AI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측도 못한 게 순간에 나왔거든요.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려면 결국은 변화하는 환경을 수용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냐, 새로운 산업들이 우리나라 같은 데는 굉장히 빨리 도입될 터인데 그 도입된 산업들이 제자리 찾아가게 미리 만들어주면은, 그 미리 만들어주는 건 뭐냐,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고 아까도 많이 말씀드렸던 그 지역 간의 거리 30km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게 30분 이내에 생활권이 되고, 그러고 아주 저밀도 주거 환경에서 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론 같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교육 관련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그 도시 개발이나 발전에 장애가 되지만 이거 금방 해결된다고 봅니다. 왜냐? 원격이라는 이런 게 나오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변하는 흐름에 있고 변할 수밖에 없고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시골에 가보면요, 이 노인들 전혀 이 산업에 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앞으로 20년만 지나면은 완전히 소멸하고 바뀔 겁니다. 그러면은 땅은 다른 용도로 쓰여져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서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메가시티를 좀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건 메가시티가 솔루션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신도시 계속 빈칸에다 끼워 넣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누가 그 자기들 일터까지 가는 길을 해결해 줄 거예요? 해결해 준다고 해도 비싸지겠죠. 지금 여러 개 신도시들 계속해서 서울 옆에다가 붙이는데요. 이건 절대 솔루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떠한 수단을 쓰든지 펼쳐서 길게 만들어가지고 확장성 있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토지 이용 계획을 적절하게 배치하면은 중요 산업들이 그 자리에 찾아가서 님비 현상이라든지 지역적인 저항이 없이, 지금 현재 전자단지 같은 거 용인에 만드는데 거기에 상당한 저항이 있어서 전기 파워도 못 들어오고 물 이런 거 공급도 장애를 받고 하는데 미리서 해놓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측하고 그게 올 거라는 거 알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런 저밀도형 선상 도시를 만들면은 그 어떤 해결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 단위는 30km 단위로 이렇게 나눠지면은 여기에 산업별 클러스터링을 해 놓으면은 특화된데 전문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같이 살고 이게 길게 펼쳐져 있으니까 숲에도 들어가고 산에도 들어가고 그야말로 저밀도 도시 단지를 만들어서 사람 사는 인간적인 도시가 되지 않겠나.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데 전원도시란 이야기 안 오고 도시를 보면은 숲속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이동을 하고 사는 이런 환경만 여기다 만들어주면은 모두 들어가서 살지 않겠나. 그래서 도시 특성은 산업 특성과 거주 지역에 잘 융합해서 만드는데 특히 우리가 중요한 건 교육, 문화, 상업, 행정 이것만 잘 지원되면은 나머지는 금방 구성이 되지 않겠나. 근데 이제 복합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만 되면은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고 생활 요소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잘 갖춰지지 않겠나. 지금 이게 이 도시들이 서울과 대전 사이에 있는 도시들인데 이미 경부선상의 선상 도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빈칸을 잘 메꿔서 인프라를 잘 깔아놔서 2중, 3중으로 이동 간 간격을 줄여두고 그러면은 새로운 그 국가의 축이 되지 않을까. 결국 국가 축이라는 것은 사람이 잘 사는 환경만 만들어주면은 그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쭉 생각하면서 저는 특히 공간을 다루고 이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 특히 부동산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풀어줘야 되나? 이건 기술자들이 풀어줘야 됩니다. 기술자들이 길을 터놔야지 사회학자들인지 관리하는 정부라든지 경제를 다루는 사람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기술자들이 뒤에서 쳐다보고 있으면은 문제는 생기는데 길은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이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사는 동네를 만드는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일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이나 건축하는 사람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북부적으로 큰 틀을 안 보고 이렇게 이쁘고 멋있는 건물만 생각하면서 설계하고 그렇게 나태하게 지내지 않았나. 이것은 지금 내가 국토위에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그 정부라든지 이런 리드하는 데서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전문가들을 끌어내서 일이 추진되게끔 빠른 시간 내에 하지 않으면은 지금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굉장히 큰 버든을 갖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개발의 최고의 전문가께서 현재 주거를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데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서 서울과 대전 간에 30km 단위 새로운 리니어시티를 제안하면서 건축가나 도시계획가 그다음에 조경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실천적인 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국건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황두진 건축가를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국가 마을 정원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 국가 상징 공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염두에 둔 그러한 이야기일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 토론에 참가하고 사전 준비 모임에 나가면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상당히 분산형의 아이디어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얘기들을 가지고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한번 구상해 본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마을정원이라는 말은 좀 서로 상충하는 개념처럼 들리는데
국가가 네트워크에 방점이 찍힌다고 이해를 하시면 좀 빠를 것 같아요. 사례를 하나 들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헤이븐은 미국 동부에 있는 대학 도시인데요. 그 미국에서도 도시계획의 전통이 굉장히 오래된 도시로 알려져 있고, 시내 중심부가 나인스퀘어라고 해서 9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쪽은 예일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주로 차지하고 있고, 다른 쪽은 그 시청이나 그 밖의 공공기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9개의 정사각형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정사각형이 뉴헤이븐 그린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기독교의 국가답게 3개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은 다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센트럴 파크의 어떤 원형 같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1638년에 조성이 됐다고 하니까 역사가 뭐 거의 400년에 가까운 역사고, 이 공원은 짐작하시겠지만 미국이 건국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공원이고요. 놀랍게도 사유지 공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5명의 종신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관리한다고 하고, 공원 안에서는 이제 상업 행위가 금지되는 그런 이제 특별한 그런 성격의 공원인데, 여기를 방문했을 때 저는 어떻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나라는 의문을 가졌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마을 중심의 어떤 녹지 공간을 만드는 것은 영국과 뉴잉글랜드, 미국 동북부 지방의 일종의 오래된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타운 그린이나 혹은 빌리지 그린이라고 불러왔는데, 그 시작은 농경사에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아까도 그 커먼즈라는 말이 많이 반복돼서 나왔습니다만은, 누구나 자기 가축을 풀먹일 수 있는 목초지라는 뜻으로 처음에 커먼즈 혹은 커먼랜드라는 개념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마을 주민들을 위한 일종의 공유지로 정착이 되면서 매우 강력한 문화적, 지역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어떤 마을을 가든지 그 마을의 중요한 지점에는 이러한 공유지가 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될 때 사람들은 그 개별 공유지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반복의 효과에 의한 학습의 경험을 갖게 됨으로써 이것을 그 지역의 정체성과 이제 결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게 우리한테도 있는 전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당연히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많이 이러한 장소들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정자나무 혹은 당산나무라고도 하고요. 삼신나무라도 합니다. 그 근처에는 보통 정자가 있고 거대한 그 나무가 있는데, 그리고 느티나무, 팽나무, 은행나무 중에 3대 정자나무라고 하죠. 이 장소는 마을 주민들을 위한 휴식의 장소면서 또 소원을 비는 것이기도 하고, 그 마을에 중요한 회의가 열리기도 하는 공통의 문화 공간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인의 입장에서는 이 정자나무가 보이면 이 마을에 도착했구나. 떠날 때도 이 정자나무가 보이지 않게 되면 내가 이 마을을 떠났구나라는 그러한 그 감흥을 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현대 우리 도시에서도 이러한 기능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그 경복궁역 통이동, 그러니까 서촌에 있는 한 통이동 마을마당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보시다시피 가운데 큰 느티나무가 하나 있고 거기서 작은 행사가 열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을 마당은 이미 상당한 서사를 갖고 있습니다. 1997년도에 서울시가 10개의 마을마당 프로젝트를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그 10개의 마을마당이 아직까지 다 그 현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통일동 마을마당은 위치적으로 봐서 청와대 인근 지역이고 경복궁 바로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당시에도 많은 매스컴에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한때 소유권이 민간으로 넘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시민들이 나서서 이 공원을 다시 구하고자 하는 운동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서울시가 이 공원을 다시 매입해서 그 이후에 공원을 리모델링하면서 공공공지로 입안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공원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었다가 이 공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장소인지를 알게 된 것은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 이전에 비해서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집에 마당이 있고 여행을 자주 다닐 수 있고 한 분들한테는 어쩌면 이런 동네 공원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밀도의 도시 환경에서 사는 보통의 사람들한테는 크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버스나 자동차를 타고 30분, 1시간을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대형 국립공원보다는 자기 일상 속에 가까운 거리에 침투해 있는 이런 작은 소공원들이 훨씬 더 귀중한 존재일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것이죠. 이 공원이 다시 시민들의 품에 들어온 다음에 일련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이 공공공간으로 다시 재탄생하게 된 것을 축하하는 작은 이벤트를 가졌는데요. 그 공개적인 모금 활동을 통해서 이 공원에 상당히 위려한 고퀄리티의 이동식 의자를 갖다 놓자는 그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 내에 상당한 자금이 확보가 되었고요. 공공공간에다가 집기를 배치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진행한 것이 아니라 종로구청에 심의를 자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적은 명패를 다 붙여서 6개의 의자가 지금 현재 공원에 놓여 있는데, 그 심의 과정에서 나왔던 가장 큰 우려는 이걸 누가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라는 우려였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 준비팀의 답변은 시민들을 믿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였습니다. 이거를 쇠사슬로 묶어놓을 수도 없고요. 물론 요즘은 뭐 기술이 발달해서 칩 같은 걸 심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조치 없이 그냥 이 공원에 비치한 지가 지금 3년이 넘어가는데 다행히 6개 의자가 아직까지 무사히 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좀 높은 시민의식을 한번 또 볼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현재 이 마을 마당은 보시다시피 주민들을 위한, 그리고 또한 방문객들을 위한 쉼터로 사용되면서 무엇보다 서촌 지역은 굉장히 많은 답사팀이 오는데, 그 서촌과 종종 자주 비교되는 북촌의 경우에는 길가에 모여서 답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서촌 지역 이 공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에서 만나서 거기서 이 동네를 답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출발지가 되어주고 있고요. 코로나가 한창 진행될 때 이루어졌던 행사이긴 합니다만은 낭독회라든지 음악회 같은 그런 주민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자 같은 느티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더욱더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공원이 계기가 돼서 마을 합주단이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분이 공원에 와서 연습을 하시는데, 매번 같은 지점에서 틀리십니다. 듣다 보면 약간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자발적인 시민 활동들을 담을 수 있는 도시 소공원이 있기 때문에 서촌의 의미가 더욱더 배가 되지 않나 싶고, 바라건대는 이러한 마을마당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걸어서 한 10분, 15분 거리 내에 또 다른 마을마당이 있고 또 다른 마을마당이 있어서 전 국토를 이 마을마당만 걸어 다니면서 순례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침 연말이 다가오는데 적절한 음악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 국가마을정원 네트워크의 몇 가지 측면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위치인데요. 저는 이 프로젝트는 바텀업 프로젝트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치를 선정하고 이것이 어떤 성격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발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가 후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 정원에서 국립공원까지가 다 연계되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생겨났으면 하는 것이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그 지역에 도착하는 도착점들, 버스터미널이라든지 구두라든지 기차역이라든지 고갯마루라든지 혹은 지하철역 근처에 이런 것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공원이 들어가는 가장 좋은 입지는 역설적으로 누구나 건물을 짓고 싶어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외곽 지역에 지어지는 공원은 사실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깨물어서 아픈 손, 그 위치에 공원이 들어가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국가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국가는 때로는 굉장히 무겁고 거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렵기조차 한 존재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점점 복지국가의 면모를 이어가게 되면서 국가는 제가 여기 쓴 것처럼 The Great Provider, 이거 뭐 사실 종교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어떤 시민을 후원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역할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러한 그 발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기존 맥락에 있는 도시의 어떤 부분을 조금씩 비워내면서 그 사이사이를 이런 그린 코리도로 연결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 인용하고 있는 사진은 목포시의 한 부분인데, 사방을 아무리 봐도 여기는 공원 하나가 없는 그런 지역인데, 특별하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도시에 이런 데가 너무 많습니다. 전국 어느 도시를 가나. 그런 곳에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구성 요소로서는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공원은 오로지 녹지만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많은 공원들이 아래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주변에 담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공원은 주변하고 오히려 긴밀하게 소통하는 공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케치에 보시는 것처럼 땅 하나를 비우면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과 굉장히 많은 접점이 형성되게 됩니다. 즉 이것은 도시를 다공질화함으로써 더 많은 녹지와 건물 간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가입니다만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 조경 프로젝트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건축과 조경, 그래픽 디자인 등 이 방에 계시는 모든 분야의 분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러한 국가마을정원 네트워크는 방제공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금 코로나라는 대역병을 막 이겨낸 참인데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꼭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제에 있어서도, 재난에 대한 대비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인프라, 상하수도나 전기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공원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하게 되고 있고, 일본이 그중에서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만은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공원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국가마을정원 네트워크가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세미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권영거 위원장께서 공원 같은 나라, 정원 같은 도시라는 그 화두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꼭 평지에 있는 그 공원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 건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상상해서 입체적인 도시 정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그려본 것이 왼쪽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혹시나 해서 호기심에 아키젠이라고 하는 AI 사이트에다가 공원 같은 나라, 정원 같은 도시라는 키워드를 쳤을 때 저런 이미지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시민이 발의하고 국가가 후원하여 조성하는 전국적 마을 정원의 네트워크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오늘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제 평생 동안에
제가 살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놀라운데,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굉장히 부유해졌고 기능적이고 효율적입니다만은 이제는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그러한 욕심이 생기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움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자연스럽게 별다른 노력 없이 아름다운 국토를 만든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영국의 경우 18세기에 픽처레스크 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원래는 물론 저 미술과 미학에서 시작된 운동이지만 이것이 경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전원이 아름다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의 시티 뷰티풀 무브먼트는 19세기에 일어난 것이며 이것이 전 미국을 퍼져나가면서 시민사회의 미적, 도덕적, 사회적 가치를 고양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저희는 아름다운 국토는 이미 물려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인공과 잘 조화를 시킬 것인가에 우리의 모든 능력을 집중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미의식을 고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가마을정원 네트워크 프로젝트가 그것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토론에서는 구체적인 우리 현실의 바탕을 두고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외국의 선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구체적인 현실적인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국가마을정원 네트워크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황두진 건축가께서 제시했는데, 그 세 번째 이제 자담에 참석해 주신 김성도 교수님께서는 아마도 상징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하고 현실성 있는, 그다음에 우리가 국가 상징 공간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중요한 그 공론장에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발제를 맡으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도시를 만들고 또 집을 짓고 또 조경을 하고 어떤 구체적인 어떤 상징물을 만들어내는 분이라면 저는 사실상 생각의 집을 지어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건 생각이 세상을 또 바꿀 수 있다는 자신을 갖고 있는 인문학자입니다. 오늘 제가 약간 좀 그 이질적인 분야라서 인문학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우연치고는 오늘 제가 경청했던 모든 분들의 발제 내용이 제 발표에 이미 다 어느 정도는 반영되고 많은 접점이 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가 상징 공간의 예비적 물음을 던져보고요. 상징 공간이 무엇인지 희망하게나마 성찰할 수. 일단 국가 상징 공간의 모상과 범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국가 상징 공간을 이룬 단어들, 국가 상징 공간 이 세 개 단어는 다 만만치 않은 단어입니다. 공간에 대해서 뭐 평성을 연구해도 다 못하죠. 상징도 마찬가지.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상징에 관한 사전만 수백 건이 넘고, 상징에 대한 어떤 그 성찰은 모든 인문사회학을 다 호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좀 있겠습니다만, 이 국가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미묘함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국가와 상징이 조합할 때 우리 머릿속에서 연상되는 것은 부정적 해석의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 상징 공간에서 국가가 상징을 무엇인가 만드는 주체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돼서는 좀 이거 곤란할 것 같고 국가 내에 존재하는 상징 공간이라는 의미로 해석된 것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전혀 상징 공간에 개입할 수 없다거나 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떤 이런 공론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그 학자들 그다음에 뭐 적용하는 분들 들의 어떤 그 공론장을 마련하는 그런 요즘 말로 이제 플랫폼을 마련하는 그런 좀 기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지금 국가 말씀하시는데 상징 죄송한데요. 조금 마이크를 위로 올리셔서 예, 예. 말씀해 국가 주시죠. 상징 공간을 따라서 좀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영어로 어떻게 이것을 전달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 국내용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쯤 생각을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국가 상징 그 공간에 대한 뭐 개념 정의를 하기 전에 당연히 그 범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남북한 영토와 영해를 포함하는 한반도 부속도서를 다 포함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자면 지금 750만 해외 동포가 지난 약 100년 동안 그 코리안 디아스포라에서 성취한 한국적 가치와 의미가 구현된 다양한 어떤 상징적 공간이 있을 겁니다. 없다면 재해석을 통해서라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울러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포용적인 정의를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국가 상징 공간인가? 저한테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국가 상징 공간은 너무나 좋은 그 인문학적 성찰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국토 공간의 새로운 매트릭스를 짤 수 있고 특히 국토 공간의 새로운 상상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토 상징 공간의 인문적 의의를 수립함으로써 국토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완전히 다른 에피스템에 완전히 다른 인식론, 문법,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가 상징 공간인가?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름다움을 우리가 구비하는 것도 좋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자면 이참에 국토 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시민들의 권리를 천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어떤 그 행복 증진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 공간을 좀 더 이렇게 격상을 시키는 거죠. 의미를 갖다가 격상시키는 건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그 레퍼런스는 하나는 유럽 경관 협약이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담고자 하는 상징 공간하고 많이 맞물려 있는데 다만 유럽은 늘 그렇듯이 상당히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초국가적인 사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레퍼런스는 제가 이제 이것도 좀 관여를 했는데 9월 달에 발표된 그 디지털 권리 장전입니다. 이건 이제 후속 이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전 세계에 발신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일종의 장전에는 뭐 국토 향유권이라고 할까요? 뭐 가칭입니다만 동시에 그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강조를 해야 될 겁니다. 아까 발제자분들께서 많이 말했습니다만 이 말은 from beauty to duty 약간의 라임이 있는데요. 단순한 아름다움의 감상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아름다움을 지켜내고 국토를 미래 세대에게 전승을 시켜야 되는 것은 우리의 엄연한 사명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국토는 사실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았고요. 특히 우리 한반도는 정말 아름답게 그지 없습니다. 다음 세대의 전승을 시켜야 될 유산입니다. 헤리티지. 폴란드에서 말하면 이제 뭐 에리타주인데 제가 보기엔 이 에리타주가 일부 지금 한국사라든지 뭐 이제 민속학하는 분들로 좀 좁은 의미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대단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일반인은 물론 저희 나라 학계에서
이 헤리티지적인 개념이 좀 미약하다는 점. 제가 준비했던 그림 같은 거 보면 이런 전달과 이제 유산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그 학자적 연구의 대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번 좀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이것은 다양한 그 전공의 분야들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국토상징공과는 어떤 특정 분야가 담론을 독점해서도 안 되고 단일한 시선으로 본다면 그다지 큰 상상력이 발휘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인문학은 이런 국토상징공간을 사유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어떤 상상력의 수액을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초학제적인 모델을 구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당연히 단일한 그 모노디스플린은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가 복잡할 땐 우리의 접근법도 복잡해야 한다는 아주 당연한 그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징 공간의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징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밤을 새서 1년 동안 그 종일 말해도 끝이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지금 제가 그냥 한 분을 소개시켜 주는데 20세기 최고 철학자 중 한 명인 카시러라는 학자가 있는데 아마 이 학자가 평생 동안 이 상징을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연구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어, 신화, 과학, 인류의 모든 행위를 다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징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상징의 기능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즉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적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상징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뭐 미덕이라든지 공동체 정신 이런 추상적 가치들은 눈에 보이지 않죠. 이런 것들을 상징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징은 흩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로 결합합니다. 아까 제가 이 중요한 대목을 빼먹었는데 에스더 카시라의 그 통찰도 결국은 상징의 가장 큰 기능은 흩어져 있는 사유를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세 번째 상징은 무엇인가를 명료하고 지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억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상징은 대단히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떤 상징을 볼 땐 그저 기호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행동, 어떤 수행성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도처에 뭐 상징들이 이제 널려져 있고 편제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가장 흔한 서양 건축에서 하나만 예를 가져왔습니다. 그 흔한 그 궁룡을 보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기술적 기능과 어떤 그런 뭐 어쿠스틱이라든지 그런 기능이 이제 기술적 기준이 고려가 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다시피 저 궁룡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뒤집어진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풍파 속에 놓여 있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을 절대 숭배하려고 하는 정신, 어떤 그런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대목은 아무리 저희가 지금 상징을 뭐 구축을 해도 레비소스의 통찰처럼 소통이 없으면 상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논의된 모든 아이디어는 반드시 어떻게 소통시킬 것이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핵심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징 공간은 왜 중요한가? 당연히 공간은 인간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를 합니다. 공간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칸트가 말하는 선언적 범주적입니다. 누구나 공간에 대해서 직관을 갖고 있습니다. 공간은 그런데 그냥 있는 그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산됩니다. 그리고 구성됩니다. 프랑스의 사학자 앙리 르페브르가 이미 이 점에 대해서 공간의 생사라는 저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공간과 장소에 따라서 가장 위대한 상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는 공간은 사회뿐만 아니라 개별 개인들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인, 가장 큰 강력한 정서적, 정신적 영향을 행사하는 구성적인 어떤 성질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간과 장소는 단순히 가시적인 물리적 소재지 이상의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그 오방색깔 이런 것들, 한국의 모든 색들 뒤에 올 부분이 앞에 왔는데요.
약간 슬라이드가 잘못됐습니다. 또 공간이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건데요. 인간의 기억과 가장 밀접하게 결합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공간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이 공간과 기억의 관계를 천착한 역사는 2500년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양 문명은 수상 문명입니다. 동양 문명이 문자 문명이라 한다면. 그래서 대략 오늘날 1시간 정도의 분량을 뭐 퀴케로라든지 당대 최고의 웅변가들은 다 암송을 해야 되고요. 그런 암송 기술이 발달됐습니다. 그 암송 기술은 어떤 내러티브나 이런 공간적 은유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프란스 예이츠 같은 최고의 그 역사학자는 이 점을 명확하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지금 획일화되고 상징성이 미약해지거나 이게 소멸되면 그것은 곧 망각을 의미합니다. 즉 집단 치매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근대성과 탈근대성의 도래와 더불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상징성의 약화 내지는 상징성의 소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도심 공간의 의미가 약해지는 탈의미화되는 디세멘테이션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은 결국은 집단적 망각을 촉발시키는 건데, 그로 말하면 집단적인 영혼으로부터 공유해야 할 중요한 사건들의 기억을 말소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바로 이 점을 통찰한 것이 프랑스의 일박자 마크 오자라는 분이 non-place, 이 원어는 뭐 프랑스어입니다만 이른바 비장소라는 짤막한 책에서 통찰을 했습니다. 아무리 저렇게 기능적으로 화려한 인천공항이라든지 서울역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쇼핑몰, 거기엔 역사적 두께와 시간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저 일시적인 통과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들을 아울러서 비장소라고 알렸는데요. 물론 이거는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결코 non-place가 아니죠. 생존의 문제이니까 이건 실존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징 공간의 인문적인 정초를 제 나름대로 이제 도시인간학을 쓰면서 이렇게 8개의 조건으로 한번 줄여봤습니다. 아까 그 황우준 건축가님 말씀하신 것들이 여기 다 저는 포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일단 도시는 기본적으로 로고스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능적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도시, 아무리 성스러운 도시라도 냄새, 머물러 진동한 도시를 우리는 가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포에시스입니다. 공간이 갖고 있는 시적, 미적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세미오시스. 이것은 제가 전공하는 바로 기획의 본령인데요. 상징 공간의 의미와 가치, 특히 요즘 말하는 스토리텔링, 이른바 서사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에토스입니다. 모든 공간은, 상징 공간은 타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이타성이 녹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파토스, 즉 공간 향유자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공간이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가슴을 설레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파리에서 공부했습니다만 파리에 뭐 수십 차례 갔습니다만 갈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서울을 바로 이제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폴리스. 이거는 이제 공동체성, 정치적 자원을 말하는 거고요.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에쿠멘, 즉 생태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징적 공간에는 어떤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종교성과 신비성까지 아우를 수 있는 공간. 근데 한국의 국토공간은 이 8개의 공간을 다 갖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지금 산성 같은 경우를 지금 복원하고 있는데 아까 특히 이 포에틱한 측면이 저도 여러 번 갔습니다만 놀라울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 산성이라고 하는 것, 일단 성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에도 있었고 베를린도 있었고 바르셀로나도 있었습니다. 이 근대화와 더불어서 다 하나같이 성을 허물었죠. 우리는 1910년대 일본 사람들이 이제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 성을 다 허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다시 복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종묘 공간, 이거 모두 다 세계 문화유산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들이 갖고 있는 전 인류적인 어떤 인간학적, 형이사학적 어떤 우위는 이미 전 세계에서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에 있는 영성의 공간은 약 2만 개가 넘는 가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문합니다만 일본의 사찰도 갔고 중국의 사찰도 갔습니다만 동아시아에서 가장 진정한 오탄틱한 사찰 공간은 압도적으로 당연히 그것은 한국의 가람 공간입니다. 그건 누가 뭐래도 제가 논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우리가 정말 지금 뭐 템플 스테이 같은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공간의 상징 체계를, 이 형이상학 체계를 이참에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국가 상징 공간의 유형들인데 뭐 시간이 다 이제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유형론을 이제 구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자연적인 장소,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장소,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산이 중요한 어떤 상상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징 공간의 어떤 구축에서 중요한 원리는 바로 코레스폰던스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조응하고 대응하고 마주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시간성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모두 개별적인 계절이 아니라 다 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간성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수평, 수직 등을 통해서 어떤 사유가 발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참에 저희도 마슐라르의 책을 다시 읽으면서 과학철학자였던 마슐라르가 했던 통찰을 한국의 상징 국토 공간에 물과 불과 땅에 적용해보는 시도를 한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징 공간을 지금 개념을 우리가 얼개를 짬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은 바로 디지털 정보 혁명이죠. 이 부분도 저희가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상징에 대한 총체적인 밑그림을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희가 이런 심포지움을 하면 발표자가 있고 토론자가 있는데 저희가 굳이 자담회라고 이름을 한 것은 귀한 분을 모셔서 저희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좀 진지하게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토론회로 해서 이제 질의보다는 좀 더 이분들이 어떤 깊은 생각들, 사유들을 같이 공유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제 굳이 토론회라고 하지 않고 자담회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사전에 발표자와 그다음에 또 토론자들이 모여서 준비를 했고 그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지금 심포지움에 참석해 주신 이 청중분들이 한 분도 조는 분이 없이 굉장히 진지하게 아마 오늘 발표랑 토론이 굉장히 진지한 내용으로 아마 이렇게 상당히 깊은 여운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저도 짧게 질문을 하나 임승빈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린 하트나 아니면 그린벨트에서 그린 하트 이런 거 감동적으로 들었는데 이 도시에서 이 그린 사업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이 소멸해 가는 지방이 사실 지방 자체는 그린을 갖고 있는데 그 그린을 잘 이용해서 도시적 요소를 집어넣어서 이 네트워크를 하고 반대로 하는 거죠. 도시를 그린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이 갖고 있는 풍요로운 이 지방의 어떤 그린의 도시적 삶과 도시적 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경제적이고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 대도시 이미 과밀화된 도시에서는 당연히 그 필요성을 느끼실 테고 이제 기존의 소도시나 이런 데에는 이미 그런 요소들이 갖추어져 있죠. 그래서 그것을 잘 엮어서 규모가 어찌됐든 간에 어떤 그린 하트를 만들고 그것이 동네 마을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황두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마을 정원 같은 개념이 결국 이 도시로 이렇게 도시 규모에서도 그런 걸 만들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도시뿐이 아니라 앞서 말씀들 계시지만은 전국의 도시마다 이런 그린 아트 운동을 벌인다든지 마을 정원 운동을 벌인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제가 몇 년 전에 롯봉기에 가서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전시를 봤습니다. 저는 이제 건축 역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즘이나 주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봤는데, 메타볼리즘이 건축의 한 이즘이나 아니면 주의를 나타내는 전시로 봤는데, 사실은 일본이 전후 이후에 국가 전략으로 해서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와 국가를 바꾸는 국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전시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 국가 상징 공간이라는 그 표현이 어쩌면 지금 현 시점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국토와 공간, 장소 이런 것을 아우르면서 우리가 새로운 국가의 전략과 비전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우리 현 시대에 맞는 국가 전략이 되려면 전문가와 시민, 그다음에 각계의 전문가들이 특히나 인문학자들이 모여서 아젠다를 같이 공유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포지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